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6년 6월 18일자를 진행하겠습니다. 스스로 소리내어 읽어서 이해 해석해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입니다. 선관위 수사 재선고 요구, 한국 정치가 흔들리고 있다. 차이나 앤 언센서드를 오래간만에 인용해 봅니다. 한국에서 대규모 선거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유권자들이 투표하지 못했고 재선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수사와 개혁 압박을 받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과거 선거와 중국 개입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정치권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중국 경찰이 한국에서 비밀리에 활동한다는 것도 있고요. 상당히 음모론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사실이라면 과연 편집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CCP 아웃이라는 그런 팻말도 나왔었다고 하죠. 반미 친중 친북 성향의 일당 지배 체제를 만들려고 한다는 우려가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진영에는 공개적으로 친북 친중 성향을 보이는 세력이 상당수 존재합니다. 이재명, 중국과 대만 사이의 문제가 한국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말한 바도 있습니다. 미군을 이재명이는 점령군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치의 특징은 대통령 권한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점입니다. 국내 방송에서 이 사진 보도한 것보다는 인용한 이 집회 모인 것은 많이 사람이 모였을 때 거를 인용을 했네요. 실제로 중요한 것은 국회입니다. 국회는 사실상 대통령 권한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2020년 총선 때 300석 가운데 민주당이 우세를 했던 그런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네요. 요거는 미국 자체에서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파란색이 민주당, 빨간색이 그때는 유나이티드 퓨처 디파티먼트라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소수 정당들이 있고 민주당 압승의 의회의 결과였다. 사전투표가 전세를 다 역전시켰었다. 신이 아니라면 조작이라는 주장이 있었고 선관위는 정상이라고 주장. 2022년 대선 근소한 차이로 윤석열 당선. 이후 민주당은 국회 다수 의석을 활용해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번번이 막아섰다. 탄핵 시도 22차례나. 시나리오는 원래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도록 하는 거였는데 뭔가 알고리즘을 잘못 입력했던 모양이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2024년 총선 일부 투표용지가 한 번도 접힌 적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지적이 나왔다. 원래 공식 인쇄업체에서 제작했다면 모든 용지가 동일하게 출력되는 게 정상인데 마음만 먹으면 투표용지를 얼마든지 추가로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사전투표에도 민주당 우세로 나왔다. 단 2023년에 북한이 선관위 시스템을 해킹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국정원은 선관위의 해킹 사실을 통보했지만 선관위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은 자신이 입법 독재라고 부른 상황이기 때문에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그토록 바라던 반미 친북 친중 사실상 일당 독재 체제를 만들어 갈 수 있게 되었다. 단독 특검해야 이 대선 투표함소 총선 투표지 발견. 김리나 문화일보 6월 17일 2025년 대선서 과거 투표지 전국서 뒤늦게 최소 5장 발견.
개표 끝난 뒤 확인해 사표 처리. 지난해 제21대 대통령 선거 투개표 과정에서 과거 선거에서 사용된 투표지 최소 5장이 발견된 것으로 드러났다. 최대 3년간 투표함에 남아있던 투표지는 선거 결과가 이미 확정된 뒤 발견돼 개표 결과에 반영되지 못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선거관리로 인한 참정권 침해 사례가 이전에도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투표지들은 투개표 과정에서 투표함 내부와 관내 사전투표함 연결 부위 등에서 발견됐다. 선관위는 원인으로 투표함 보관 정비 및 개함 과정에서의 잔류투표지 확인 미흡, 투표함 내부 굴곡 부위에 투표지가 밀착된 경우 등이라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교육과정에서 투표함 내부를 다시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민적 국민의원은 특검 수사를 통해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선거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과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참정권은 기본권이며 생존권에 버금간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생존권을 위협한 것이죠. 개인 생존권이 위협당했다면 그 행위자를 스킬 인 더 게임, 가죽을 벗겨내는 형벌을 가해야 할 것입니다. 이 생존권에 대해서는 좀 인프레가 돼가지고 좀 잘못 사용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JTBC 여파의 중앙일보 당장 갚아야 할 회사채 1370억 원. YTN 6월 17일 JTBC의 채무불이행 여파로 중앙일보가 1370억 원 규모의 회사채를 조기 상환해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중앙일보는 신용등급 하락에 따라 기한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해 총 1370억 원 규모의 회사채 4개 종목이 즉시 상환 대상이 됐다고 어제 16일 공시했습니다. JTBC의 채무 불이행 이후 중앙그룹 지주사와 계열사들이 잇따라 회생 절차를 신청하면서 중앙일보의 신용등급이 하락했고, 이에 따라 채권자가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할 수 있는 기한이익 상실 조항이 적용됐습니다. 앞서 기업 재무구조 개선 워크아웃을 선언한 중앙일보는 채권자들과 만기 연장 등 채무조정 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과하는 사진이 나왔었는데요. 자신만의 콘텐츠 개발을 게을리한 SNS에 안일하게 대처했던 한국 민영 방송 언론 망해가는 것은 어쩌면 지라논의 자연도태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저께 YTN 적자 행진에 대해서도 분석 방송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반 국민들이 일부 소수층을 빼놓고는 공영방송 보기나 하나, KBS, MBC 같은 것들이요. 그래서 이것은 야후의 디 에스턴 한남이라고 야후의 그 홍보가 광고가 된 내용입니다. 한남 뉴타운 개발 미래가치 집중된 서울 한남동 이 아파트 선착순 공급 중이라고 야후에 이렇게 많은 기업들은 SNS 플랫폼인 네이버, 야후재팬 등의 저렴한 광고를 합니다. 그러니 안 보니까 또 뭐 방송으로 JTBC도 방송이 있습니다만은 손석희가 앵커했을 때가 뭐 한번 그 박근혜 탄핵할 때 히트 친 거 외에는 그 후로는 없죠. 그렇게 지금 민영 방송들은 망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연립 재건축 현장 옆 아파트의 생존권 위협 현수막, 이건 제가 글을 만들어 봤는데요. 생존권이라는 거에 대해서 네이버 지식백과, 천재학습백과, 초등사회 용어사전,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거라는 뜻인가요? 사람으로서 살아있을 권리라고 이렇게 했고, 생존권은 사람으로서 생존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이렇게 소개를 하고, 경제적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생존권적 기본권이 등장하게 되었다. 산업혁명 이후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위키백과는 생존권이란 생존, 즉 의식주처럼 생활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를 요구 쟁취하는 권리를 말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사는 동네에 대학병원을 가다가 어, 그 연립이 있던 골목인데, 그게 이제 드디어 오래된 연립인데 그것이 철거가 되고 거기에 재건축 아파트를 짓고 있는 모양인데요. 그 옆에 또 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현수막이 걸렸는데 생존권 위험 현수막은 극단적 이기주의로 보입니다. 자기네들이 지금 사는 아파트에 들었을 때는 자기네들은 입주를 안 했었겠죠. 그러니까는, 그런데 이런 경우를 어, 밀집 지역에서 계속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들을 올리니까 에, 너도 나도 다 현수막 걸어놓고서 그 해당 그 관공서한테 압력을 주든가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어, 뭔가 돈을 뜯어내는 이런 거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에, 공사 중 소음 발생이면은 그 생활이 불편하다든지 이런 건데, 이거를 생존권이라는 용어까지 써가지고 하는데요. 근데 마침 그 옆에 또 교회가 재건축을 하고 있는데 그 옆에 빌딩들은 조용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교회는 그 지혜로워서 사전에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신자들도 많을 거고, 이건 우리가 당연히 뭐 감수해야지. 성전을 새로 짓는데 그게 좀 틀리더군요. 요거 제 과거 얘기이기도 합니다만, 물류의 중요성을 얘기하기 위해서 한번 뜬금없이 작성해 봤습니다. 물류를 키우려면 중장비를 장악하라. 생산과 영업이 휘날리던 시대, 물류는 그저 창고직이었다. 필자의 경험론이기도 하다. 내가 물류팀을 맡았을 때 실제 현장에서 움직이는 것은 중장비였고 별도 조직이 있었다. 중기부. 노태우 선언 후 노조 파업이 공단 내에서 본물 터지듯 일어났다. 중기부에도 노조 대의원이 있었고 생산 출하는 거의 막혔었다. 나는 분노했습니다. 임금 인상 요구를 하더라도 기업의 혈류인 물류는 나가서는 안 됐었다. 나는 후임에게 물류팀을 맡기고 스스로 중기부로 자청했다. 그리고 모뎀을 통한 중장비 배차를 생산과 물류에 서비스하기 시작했다. 지게차 등이 부족하면 바로 임차해서 공급했다. 생산 물류 모두 안정화시켰다. 그리고 정비사의 존재감도 부각시켰다. 그래서 이 물류라는 거를 요 밑에다가 이렇게 그렸어야 될지는 모르는데, 이제 로지스틱 병참이라는 것은 독학을 그때 했었죠. 일본 책을 갖다가 그 번역이 된 겁니다만은, 그래서 이 3교차점, 이 조종 자정 장치를 물류가 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기부의 존재 가치는 생산 분류의 업무 지원이다. 제대로 못하면 존재 가치가 없다고 강조했다. 중기부 기사들한테. 당시 중장비 기사의 급여는 매우 높았다. 시중 중장비 기사 급여 수준에 못 미치는 게 현실이기도 했으니까 불만이 많았겠죠. 저는 그들의 자존감을 올리기 위해 임금을 시장 수준에 맞게 올릴 수 있는 길을 생각했습니다. 바로 중기부를 자회사로 독립시키고 임금 체계를 바꾸면서 고객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방향의 기획서를 본사에 올려서 채택이 돼서 기획에서 자회사로 독립을 시켜줬습니다. 노조 대의원 자리 하나는 없애면서, 요거는 기획서에는 안 써 있지만 의도한 바도 있었죠. 중장비 기사의 급여는 시중급여 수준으로 올렸다. 타 수요업체 영업도 자연히 시작하게 됐죠.
사실상 급여 체제는 조삼모사 수준이었지만 성공했습니다. 보너스가 뭐 두 달에 한 번씩 나가든가 그랬었는데 본봉은 적게 주고 그런데 독립회사가 되면서 보너스는 300%인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400% 분기에 한 번씩 주든가 이런 식으로 하고 본봉을 왕창 올려줘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들은 얘기가 우리 그때는 제 자식놈들이 그 초등학교 지방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그 이런 얘기가 들렸었어요. 그 여러 그 마을에는 그 공단 그 사택들이 많아가지고 학교에서는 만나는데 선생이 이런 질문을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우리 그 유명한 그 대머리 그 노총각의 그 이 선생 말이죠. 그러면은 뭐 관리직을 한다 이런 애들은 우리 아버지 무슨 해서 무슨 과장이에요, 부장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애는 조용히 침묵을 지키는데 중장비 기사거든요. 그냥 뭐 해요 이렇게 되는데 임금을 올려주고서 애들이 뭘 얘기하면 우리 아버지는 월급 400만 원 받아요. 우리 보통 200만 원 받을 때 중장비 기사 월급을 제가 400만 원, 관리자인 저는 200만 원밖에 못 받는데 너무 오래된 얘기니까 중장비 기사는 400을 줬습니다. 그러니 자식이 얼마나 아버지가 자랑스러웠겠습니까? 제가 그걸 그렇게 만들어 준 거죠. 그리고 제가 퇴임하고서 감사실로 스스로 갔습니다. 거기서 대표까지 할 길이 있었는데 제가 고향이 서울이라서 다시 서울로 예, 신청을 했죠. 그래서 똥차 그 과장을 오래 했었습니다만은 어, 출장을 가면은 이제 그 술 친구들로 남아서 우리 그 왔다. 우리의 그 부세주가 왔다 해가지고 그 돈들을 많이 버니까 돌아가면서 술들을 저한테 먹이는데 아직도 전설로 남아 있습니다. 뭐 한 번 또 내려오라는 얘기도 있긴 있습니다. 제 얘기였습니다만은 이것이 에, 물류가 전쟁에서 물류가 이제는 엄청 중요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좀 비유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자랑한 것 같기도 하지만요. 그렇습니다. 세계 최고 충마천로 주요 건설 이정표 달성. 숙임 한국인 기사 같습니다만은 한국계 뉴스위크지 6월 18일 완공되면 세계에서 가장 높이 될 건물이 될 사우디아라비아 제다타워의 건설. 이 구조물은 1000m 약 3281피트를 초과하여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두바이의 부르주 칼리파 높이 828m 2717피트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뭐 이렇게 했지만 현재 사우디가 형편이 안 좋아서 다른 주요 프로젝트들은 지연되거나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 선형 도시인 더 라인과 부유식 산업 허브인 옥사곤을 포함한 광범위한 다중지역 개발인 네옴은 일정이 변경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올라간 상태 사진을 소개하고 있고요. 완공되었을 때의 사진입니다. 여기가 전망대인데 이 전망대가 안전장치가 좀 되어 있겠죠. 이게 약간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이 밑에 어, 제다타워의 이 말하자면 입구 이런 것들이 나와 있네요.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부펀드인 공공투자기금 PIF 이 항구와 데이터 센터와 같은 인프라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더 라인에 대한 자금 지원이 최소 2030년까지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로이엔나 스키 리조트를 포함한 내용과 관련된 일부 건설 계약은 이전에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는 이런데 높은 데 올라가면은 그 이상하게 그 뒤에가 꼬리가
휘말려가지고 저는 젊었을 때는 좀 높은 데 올라가서도 괜찮았는데 요즘은 그 높은 데 올라가서 밑을 보면 꼬리가 감겨요. 없는 꼬리가 막 이 감기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제가 좀 고공공포증이 좀 생긴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그런 데 높은 데 안 사고 아파트도 2층에서 살고 있습니다. 러시아 폭격기 곤두박질 지상에 격돌하는 순간을 포착한 영상이 공개. 거대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다. 6월 18일 일본 탈권 뉴스입니다. Tu-22M3 폭격기 추락의 순간 지상서 포착한 영상 공개. 러시아 국영 매체 타스 통신은 2026년 6월 15일 시베리아 남부 이르쿠츠크 주에서 러시아 공군의 Tu-22M3 폭격기가 추락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체가 거꾸로 추락해 지상에 격돌하는 순간을 포착한 영상이 SNS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 비행사는 탈출을 했다는 게 그 뒤에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일본이나 나토에서는 백파이어라는 애칭으로도 좀 알려져 있다는데 그 탈권 뉴스에서는 요 사진을 했고 요거는 미국 그 더 워전에서 그 추락하는 순간에 포착된 사진을 별도로 가져왔습니다. 어, 장거리 대한미사일이나 킨잘 극초음속 공대지 미사일 등이 탑재가 가능하다. 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게 훈련 중 추락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중국은 아무도 중국에서 자동차를 구매하지 않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자동차 수출하고 있습니다. 야시 바이제이 아토블로그 6월 14일입니다.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국내 시장에서의 판매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성장과 생존을 위해 국제시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2026년 5월 중국 차량 수출은 68.7% 급증했으며 승용차 수출만 전년 대비 73% 증가했습니다. 중국 자동차 판매 감소의 요인으로는 소비자 신뢰 약화, 전기차 보조금 감소, 수년간의 빠른 성장 끝에 안정적인 성숙기에 도달한 시장 등이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전 세계는 중국산 차량을 충분히 구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국 소비자들은 확실하게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포화 상태인 내수 시장과 경기 침체에 직면한 중국의 거대 자동차 기업들은 성장뿐만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라도 외면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추세는 전년 대비 8개월 연속 매출이 감소한 것입니다. 올해 들어 첫 5개월 동안 판매량이 19.7% 감소한 718만 대에 그치는 등 중국 자동차 업계도 우려스러운 수치입니다. 이러한 장기적인 침체에 인해 CPCA는 연간 전망치를 대폭 수정해야 했고 현재 매출은 11%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출이 1% 감소할 것이라는 이전 예상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그래서 이것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주요 문제는 중국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경제 성장과 국민들의 고액 상품 및 서비스 소비 성향 사이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소비자 신뢰 약화, 오랫동안 전기차 구매의 주요 동력이었던 전기차 보조금 감소, 수년간의 급속한 성장과 확대로 마침내 안정적인 성숙기를 찾은 시장이다. 이러한 요인들이 결합되어 중국 자동차 산업은 수출을 폭풍을 일으켰습니다. 덤핑 수출한다고 봐야 되겠죠. 수출 폭발, 5월 급등, 2026년 5월 차량 수출은 93만 대에 달하여 전년 동월 대비 68.7% 급증했습니다. 승용차, 특히 승용차 수출은 5월에만 전년 동기 대비 73% 증가한 약 80만 9천 대를 기록했습니다.
연간 성장률 2026년 첫 5개월 동안 중국은 2025년 대비 63% 증가한 405만 대의 차량을 수출했습니다. EV 엔진, 자동차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수출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110% 증가하는 등 신에너지 자동차 뉴 EV가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BYD, 체리, 지리와 같은 브랜드는 라틴 아메리카, 동남아시아, 유럽,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캐나다를 공격적으로 공략하고 있습니다. 이 체리라는 게 있고 BYD의 요거는 그 사진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아마 한두 군데 빼놓고는 다 망할 거예요. 그게 뭐 예상이 되죠. 덤핑하면은. 그리고 사실은 이란이 유정 못 팔아먹으니까 유정을 막으면은 다시는 못 퍼올린다 그래가지고 퍼올려가지고 못 팔아먹으니까 이 땅에다가 버린다, 바다에다가 버린다는 소문도 있고, 러시아도 여의치가 않으니까 시베리아에다가 석유를 버리고 있다는 설도 있는데, 그렇게 버리는 것처럼 그 수출을 많이 한다고 무슨 유럽 부두에 그냥 빽빽히 나 있는 중국 말하자면 있는 배열돼 있고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그런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 그게 팔려서 수출했다기보다도 일단 유럽 지역의 해당 중국 지사가 수입 물량을 받아가지고 어디 둘 데 없으니까 전 세계 부두에다가 지금 쓰레기 같이 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팔리기 전, 팔린 물량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유럽이 수입했다기보다도 유럽 중국 지사가 수입을 해가지고 그거를 둘 데가 없으니까는 부두를 꽉 채우고 부두 사용료를 주는지 모르지만 그런 뉴스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규모가 어느 정도 성숙이 되면은 생산을 줄여야죠. 근데 생산을 못 줄이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스루폿 회계 분석에 아주 템플릿으로 소개하는 내용인데요. 미중 과잉 생산 회담 실패 결과 관세 전쟁의 선막은 바이든 때부터라고 계속 소개를 하고 있죠. 원가 회계는 재고 증가의 유혹을 항상 받는다. 그 유혹이 과잉 생산의 악성 재고로 시달린다. 결과는 하지 말아야 할 덤핑 수출로 의사결정을 내린다는 것이다. 진짜 하는 나라는 바로 중국이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중국 공산당 정부의 보조금이었다. 그런데 보조금을 또 줄이고 있으니까 내수 소비가 될 리가 없죠. 지금 국민들, 중국 인민들의 수입이 별 볼 일 없죠. 1인당 국민소득으로 보면 중진국 함정에서 못 벗어날 것으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하 글은 몽로 메이슨이라고 6월 17일 방송분인데, 저와 생각하는 부분이 상당히 공감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두만강을 건드리면 세계 대전이다. 제가 6월 14일 날 또 이가 유사한 게 두만강 개발이 말하자면 중동 호르항 여기 동남아의 호르무즈 해협이 될 수도 있다. 분쟁 지역이 이렇게 소개한 원광대학교 교수의 원광대학인가 어디였네요. 원씨인데 원씨가 참 내용은 공감을 하면서도 약간 삐딱하게 쓴 게 있어가지고 제가 뭐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참고 자료로 제가 다 읽어가는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두만강 외에 한국의 이재명 정부를 상당히 비판하는 입장이고, 이재명이 탄핵되어 넘어져야 한국이 산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재명이 탄핵되는데 자기네들의 어떤 이제 방향을 설정을 했다. 그리고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에 체포됐던 예, 이 여성 동무, 음, 그 강하게 생기긴 했는데 이게 무슨 운동권인지 무슨 환경론자인지 뭐 어떤지 모르지만은 5월 28일 하나 두산 방위산업 조사 요구를 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6월 1일 대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공장에 화재가 났죠. 이런 상관관계를 많이 엮다 보니까 많은 정보들이 필요할 거예요. 어, 트럼프는 파나마 운하, 시진핑은 두만강 백길. 2009년 자료까지 해서 중국이 개발하려는 거, 이 두만을 나오는 거를 했는데 두만강이 과연 대형 선박이 다닐 만한 강폭인지 여부, 그 한강 우리 정비쓸 때처럼 그렇게 좀 두만강하고 그 하고는 또 삼각지 등이 있어가지고 또 일제시대 때 말뚝을 박아서 중국이 못 나오게 또 했었다.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우정의 달이라는 게 철교인데 매우 낮게 돼 있어서 배가 작은 배는 지나갈 수 있어도 그리고 강폭이 그렇게 넓은 것 같지도 않아요. 여기에 그 대형 그러니까 파나마 운하처럼 인위적인 공사를 해서 수심을 좀 깊게 하든가 뭐 이렇게 해야 되는 대단히적인 공사가 돼야 되는데 러시아가 하겠습니까? 북한이 하겠습니까? 뭔가 서로 이득이 있어야 되는데 개발을 한다 그래도 엄청난 돈이 들어가겠죠. 근데 문제는 이 제1도련선, 제2도련선이 지금 막혀 있는 거로 포위를 하고 있는데 여기가 뚫리면은 미국 안보에 바로 문제가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어떤 형태로든 자기네가 헤게모니를 쥐지 않고서는 이 두만강 개발에 대해서는 에, 상대방 나라의 그 수장, 지도자를 제거하는 그런데 이제 그 이란이나 뭐 이런 예를 들어서 볼 때 피해는 만만한 게 김정은이라고 김정은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겠냐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유럽에서 빠진 독일에서 줄이는 게 그래서 미국 그냥 본토로 가느냐 아닐 거다. 동북아시아로 오는데 주로 일본에 많이 배치시킬 거 아니냐. 대만에는 공식적으로 배치시키진 못하지만은 에, 그러면은 어떡할 거냐? 어, 자위대가 한국에 상륙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의견까지 또 계속 얘기를 하고 있네요. 신보수선언, 소비자 주권 시대를 향하여 자주국방 강한 정부, 한미일 동맹, 자유자본주의 경제, 그리고 소비자, 사용자, 노동자에서 소비자를 위한 소비자 주권, 생존권까지는 아닐지까지도 연결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된 정치를 하는 정치인이 정권을 잡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굿아이.